안녕하십니까. 책임근제보험 강사 신익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제보험 중에서도 선원근제보험 학습 이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원법상 그 재해보상은요, 장해보상 제도가 이제 또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산재법상 정한 등급, 급수에 따라서 장해보상을 하는데 산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급은 1474일이고요. 14급은 55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에서 선원법상 재해보상을 모두 보상해 주기 때문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은 선원에 있어서는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원은 재해보상 책임 보통약관,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비원보상재해 추가 특별약관 이렇게 세 가지만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승무 중 직무의 재해는 지금까지 3개월간의 요양, 그 다음에 3개월간의 상병보상, 통상임금의 70%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학습하셨고요. 자, 이제 유족보상을 본다면요. 자, 직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에는요. 자, 승선 평균 임금의 1,301분을 지급하고요. 네.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승선 평균 임금의 1,001분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도 3개월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로, 자, 예를 들면 우리 인과관계 없는 그냥 본인의 질병인 암에 걸려서 암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사망하셨다면 유족보상과 장제비까지 누가 선주가 또는 선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받지 못하고요. 3개월간의 치료비, 3개월간의 상병보상,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망한 시기가 최초에 요양보상 개시한 지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평균임금의 1,001분 그리고 장제비는 평균임금의 121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제비에 있어서는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에 차별이 없고요. 또 차별이 없는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요양보상이 차별이 없고, 장해보상은 아예 해당하지 않고요. 그렇죠. 일시보상 아예 해당하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별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선원법상 일시보상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일시보상금은 1,474일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는 별다른 얘기가 없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드실 건데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는 3개월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일시보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2년 동안 치료해야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는 일시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우리 선원법에서도 일시보상의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는 어떻다,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 내용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없는 이유는 일시보상의 취지가 요건이 2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한 것이겠고요. 자, 선원법상 유족보상에 있어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범위와 유족보상 범위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1호, 2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때는 부양하고 있지 않은, 세 번째는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네 번째는 부양하고 있지 않던 형제자매. 제가 다음 주에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범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이때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1호의 배우자, 자녀, 부모와 2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에는 적힌 순서에 따라서 또 내부적으로도 순서의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가 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선언법상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는 모두 동순위입니다. 자, 즉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즉 유족보상을 받는 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는 동순위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선언법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사례가 근로기준법상 사고 사례인가, 해외 근로자 사례인가, 선언 근로자 사례인가 하는 부분 꼭 구분하셔서 만약에 선원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배우자, 부모, 자녀는 동순위이구나,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균분하는 것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호는 선원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지 않던 형제자매, 그렇죠. 예. 그리고 5호, 6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유족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따로 하나 좀 정리해 두시고, 자, 만약에 작은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은 반드시 어떤 부분 쓰셔야 되죠? 그렇죠. 배우자, 자녀, 부모는 동순이고 균분한다는 거 꼭 작성해 줘야 되는 내용이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유족급의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자, 그 특별한 부분은 1항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 즉 동순위로 균분한다는 거, 그다음에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예, 태아도 자, 태아의 지인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속이라든지 이렇게 유족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비록 태아라고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예,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태어난 것으로. 예. 자, 장제비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장제비는 지급을 하는데요. 장제비는 직무상 재해와 승무중 직무의 재해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직무상 재해 사고로 사망을 하던 승무중 직무의 재해 사고로 사망을 하던 간에 장제비는 모두 동일하게 121분, 승선 평균 임금의 121분을 지급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장제비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손해배상, 모든 재해보상,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모든 손해배상, 모든 재해보상에 있어서 장제비, 장례비 등등은 자, 원칙적으로는 유족에게, 즉 상속인에게 상속 지분에 맞서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상속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장례비를 부담한 일이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는 기관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것은 자, 장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손해 중에서도 이미 지출된 손해, 자, 장례를 치르면 이미 지출된 손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에 또는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제비, 장례비, 장의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장제비, 장의비, 장제비, 장의비, 장례비 같은 얘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용어는 해당되는 법에서 각각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선언법에서는 장제비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방불명 보상. 자, 선언법의 재해보상에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요. 행방불명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즉 선언이 행방불명된 경우 어디서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어떤 것을 지급하냐면 1개월간의 통상임금과 3개월간의 승선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행방불명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언제 지급하느냐? 행방불명 되면 즉시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행방불명 보상의 요건은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 된 경우에 지급하고요. 이때 지급하는 것은 1개월간의 통상임금 더하기 3개월간의 승선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쉽게 1통 3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통 3평에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실종된 이후에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승무중 직무의 재해사고이건 직무상 재해사고이건 간에 행방불명 보상은 해상에서 실종되기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개월 이후니까 자, 승무중 직무의 재해사고인 3개월 기준의 범위에 들어가 있죠. 이때도 추가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상 재해와 승무중 직무의 재해 모두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건은 해상에서 실종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에서 실종되는 것은 안 되고요. 어디 기항지에서 도착한 곳에서 여행한 관광 또는 업무상 나갔다가 납치되거나 실종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무조건 해상에서 실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박이 운행 중이건 운행 중이지 않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저 해상에서 실종되기만 하면 직무상 재해이건 승무중 직무의 재해이건 관계없이 행방불명 보상을 지급하고 행방불명 보상을 지급한 이후에 1개월 이후에도 소식이 없다? 그렇다면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만약에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지급한 이후에 살아 돌아왔다면 네, 그건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지급받은 유족보상과 장제비는 돌려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양보상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신다고 한다면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제비, 장애보상 이런 것들 지급받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준은 해상이다. 기준은 즉시다. 1개월이 경과하면 사망에 관련된 것들 지급한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선언법상 일시보상. 자,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 제도와 요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하고요. 예, 그렇죠. 이제 선주가 판단을 하는 거죠. 2년이 경과했는데 한 달 정도만 더 치료받으면 다 나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주 입장에서는 굳이 1474일분을 줄 필요가 있나요?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이제 의사한테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예, 이건 더 이상 치료는 안 되고 계속 병원에 있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선주 입장에서는 일시보상 1474일분을 지급하고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과 달리 선언법상 일시보상은 그렇죠.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애보상에 대한 책임만 면하고 만약에 일시보상한 이후에 사망했다 하면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에서는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선언법상 일시보상에서는 어떻죠? 예,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자, 따라서 일시보상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렇죠. 자,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선원근제보험과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제보험 적용되는 근제보험 영역 또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그리고 선언법상 선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영원히 장기간 끌고 가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끝까지 책임져라고 하기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보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선언법상 일시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의 제도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 약관사항,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 제도는 1474일분을 지급한다는 거. 자, 선원의 경우에는 일시보상은 재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거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컨대 이렇습니다. 자, 재해보상 책임 보통약관,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만 덜컥 가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원부상제해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있어요. 이때
자칫 실수하셔서 선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341분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1474일분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시보상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선언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선주의 보상 책임이 어디에 대해서 유족보상과 장제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지급보험금 산정 연습이라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좀 준비해 왔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과 또 이제 PPT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이해의 한계가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지급보험금을 내가 산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두세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비교해서 이해해 두세요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조금 다뤄봄으로써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학습을 좀 할 수, 이제 이해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조금이나마 뭐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문제 가지고는 사실은 뭐 시험에 퍼펙트하게 대비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연습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첫째 문제는 산재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례고요. 자, 그래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겠고요. 그렇죠. 평균 임금은 450만 원, 1개월은 30일 기준,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15세 자녀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평균 임금이 450만 원이고 1개월은 30일 기준인데 1개월 30일 기준이라는 얘기를 왜 넣어놨죠? 그렇죠. 30일을 나눠줘야 한 달 평균 임금에서 450을 나눠주면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이 금액이 하루 평균 임금이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어떻죠? 예. 자, 휴업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평균 임금의 70%를 주지만 장의비와 유족보상, 장애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죠? 그렇죠. 하루당 평균 임금 곱하기 해당 일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일 1분의 평균 임금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1개월은 30일이다라고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자,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15세 자녀 1명인데요. 여러분 15살이면 달리 조건이 없어도 부양하는 관계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라고 했으니까 같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책임근제보험 전체 영역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입니다. 책임근제보험 전체 영역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다. 다만 그렇죠.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에 해당되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적용이 되면요.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때는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예, 그렇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보상을 받고요. 상속, 즉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받는, 마치 2번 받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 후 공제설이 적용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더 상속 후 공제설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면 부양하는 사람은 조부모만 부양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전부 독립해서 부양하지 않는 관계였다면, 자, 이때 유족보상을 받는 사람은 조부모예요. 그리고 자,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이때도 유족보상 100%, 상속 별도로 100% 이렇게 보상이 가능한 것이 바로 상속 후 공제설이다. 그렇다면 뭐죠? 상속 후 공제설이 누구에게, 재해자에게 유리한 이론 적용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은 캐치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조건이 유족이 사실혼 배우자 및 15세 자녀 1명인데, 자, 산재법상, 자, 수급권자 범위 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자, 이때 근로기준법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배우자, 자녀, 부모는 그 적힌 순서에 따라서 선순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유족보상을 받을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고요. 그렇죠. 예. 자녀는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 사실은 배우자가 키우겠죠. 자기 자녀니까. 자, 이때 유족 보상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렇죠. 일일 평균 임금 곱하기 며칠분? 네, 1301분. 따라서 15만 원 곱하기 1301분 하면은 1억 9,500이 되는 것이고요. 자, 장제비는 어떻죠? 며칠분? 네, 평균 임금 곱하기 121분. 따라서 15만 원 곱하기 120을 하면 1,8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환산한 금액이 1억 9,500만 원인데요. 실제 여러분, 우리 산재에는 무슨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6급 이상의 장애와 사망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억 9,500 일시불로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평균 임금으로 기준해가지고 연금 산정해서 누구에게 수급권자한테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때 수급권자가 또 사망을 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연금 지급이 안 된다. 또는 뭐 재해자가 사망해서 뭐 연금 지급이 안 된다 할 때는 그때 미니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평균 임금 곱하기 1,301분입니다. 예. 이 금액, 즉 지금 산정된 1억 9,500이라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최저 금액이 되는 것이죠. 연금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지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최저 금액이고, 만약에 이 최저 금액이 못 미치게 연금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금액, 즉 최저 금액 나머지 차액분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망사고 시에 지급할 수 있는 최저 보장 금액이 바로 평균 임금 곱하기 1,301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로복지공단은 이 임금을 이 유족급여 요 1,301분을 산정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3자에 대한 대의권도 행사를 합니다. 예, 그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산재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하셨어요. 자, 피해자가 3개월간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양, 즉 치료비가 2천만 원 발생했고요. 평균 임금은 이때는 지금은 300만 원. 뭐 1개월 30일 기준이고, 이때 유족은 법률상 배우자 및 혼인한 자녀 1명. 자, 제가 아까 앞에 부분에서는 15세의 자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혼인한 자녀라고 조건을 달리했어요. 자, 법률상 배우자는 어떻죠? 예, 그렇습니다. 부양하는 관계였을 테니까 제1순위가 될 것이고요. 자, 혼인한 자녀는 부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2순위, 즉 1호 관계가 아닌 2호 관계가 될 것이니까 이때 유족급여는 누가 받을까요? 네, 법률상 배우자가 받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한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그렇다면 적용되는 우리 이론 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속 후 공제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 후 공제설. 예. 자, 그래서 유족급여 계산해 보시면요. 일일 평균 임금 3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1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10만 원 곱하기 1,301분 1억 3천만 원이 되고요. 장제비 10만 원 곱하기 121분 하면 1,200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누가 받는 것이죠? 네, 법률상 배우자가 지급받고요. 자, 그런데 3개월 동안 치료했으니까 뭘 줘야 되죠? 휴업급여 줘야 되고요. 요양급여 2천만 원 발생했다니까 당연히 요양급여 2천만 원도 따로 지급해야 되죠. 휴업급여는 3개월 동안 70% 지급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평균 임금 300만 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70 하면은 그러면 630만 원이 되고요. 이때 요양급여, 즉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천만 원은 또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요양급여 안에 입원 기간에 필요했던 간병비는 요양급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양이 모두 끝났는데 상태가 고정되어서 그 상태가 간병이 필요할 때는 뭘 지급하는 것이죠? 네,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병급여의 종류는 수시와 상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 지금 앞에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제도들 지금 3가지 제도를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기준, 산재법상 재해보상 기준, 그다음에 선언법상 재해보상 기준, 이 3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한 거에다가 거기에 더하기 비용무상 재해 얘기까지
그리고 우리 선언법상 재해보상 중에서도 승무중 직무의 재해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지금 몽땅 묶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이게 자꾸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암기해야 될 때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상 책임주의를 취하는 그리고 별도의 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해당되는 기준은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철저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 선원 근로자가 직무상 재해로 현장 사망을 했어요. 자, 그렇죠. 자, 제가 조건을 굳이 직무상 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예, 그냥 재해 사고라고 했어요. 즉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국내 육상 근로자. 네,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제가 국내라는 얘기 육상이라는 얘기는 육상 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은 선원 근로자가 될 것이고요. 자, 국내에 대비되는 개념은 해외 근로자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내 육상 근로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해외 육상 근로자는 어떻죠? 예, 비용무상재해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상재해, 즉 재해 사고가 아니어도 재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육상 근로자가 아닌 즉 선원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원 근로자는 승무중 직무의 재해사고 보상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원법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국내 육상 근로자는 대부분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의 99.9% 예, 어디로 가 있다? 예,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업종이 요즘에 새로 생긴 분들이 바로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보험 설계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 산재보험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험료 반 내고 회사가 반 내고 저 그냥 일반 보험사에 근제보험 가입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근제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설명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선원 근로자가 직무상 재해로 현장 사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임금은 300만 원이고 1, 2개월은 30일 기준이고 유족은 법률상 배우자 및 혼인한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법률상 배우자,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그렇죠. 어떻다고요? 선언법상은 동순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순이, 같은 순위.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이죠? 네, 혼인한 자녀이므로 1호가 아니고 2호에 들어가 있는 분이니까 부양하지 않는 부모, 자녀, 배우자에 들어가니까 1순위가 선순위죠. 먼저죠. 따라서 이때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 1명이고요. 자, 만약 이 문제가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아버지라고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이때는 산재법과 근로기준법하고 달리 선언법에서는 배우자와 아버지는 동순이고 해당되는 유족보상을 균분해서 받는다라는 부분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다 이제 법률상 배우자 및 혼인한 자녀 1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자, 선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제시한 임금은 평균 임금만을 제시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선원 근로자가 직무상 재해로 현장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현장 사망을 했기 때문에 평균 임금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언법상 재해보상은요, 통상 임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예, 상병보상일 때 통상 임금의 100% 4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70% 4개월 이후. 승무중 직무의 재해 사고일 때 통상 임금의 70% 3개월까지. 그리고 행방불명 보상일 때 1통 3평, 즉
1개월간의 통상임금 더하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합산액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방불명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치료 후 장애, 치료 후 사망의 문제가 나오면 통상임금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3번 문제에서는 직무상 재해로 현장 사망, 즉 치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만 제시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선언법상 재해보상은 통상임금이 들어간다는 거, 근로기준법상,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통상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 부분. 자, 전 시간에 배웠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사실은 평균임금이라는 부분이 재해보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선언에 있어서는 통상임금도 재해보상을 위해서 산정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 유족보상은 자, 300만 원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1,301분 하면요. 1억 3천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장제비는 어떻죠? 10만 원 곱하기 121분 계산을 하면 네, 1,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권자, 즉 유족보상을 받을 사람은 누구죠? 네,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어떻다고 그렇죠? 예, 법률상 배우자 및 15세 자녀라고 했다면 법률상 제 배우자, 그 다음에 15세 자녀가 각각 준분, 지금 경우에는 2분의 1씩 받겠죠? 예,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자, 어렸을 때 어머니는 재혼해서 떠나버리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렇죠? 미혼이죠. 그러면 누구도 없어요. 배우자 없고요. 자녀 없고요. 부모는 떠났죠. 아버지 떠났고, 이제 어머니는 연락두절인 거죠. 그리고 누구랑 살았어요? 형제 자매들하고 살았어요. 형제 자매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부양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위는 누가 높죠? 네. 재혼해서 떠난 어머니가 2순위로 2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보다 선언법상 순위가 높아요. 그런데 조업 중에 행방불명됐다가 예, 결국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뭐뭐 받았죠? 예, 행방불명 보상 받아야 되고요. 유족보상 받아야 되고요. 장제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연락두절된 40년도 넘게 연락두절된 이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걸 청구했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과 유족보상을 지급했고요. 제가 지금 장제비 얘기는 왜 빼먹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제는 아마도 형제 자매들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 선원근제보험사에서 이 장제비는 아마 그 부양하고 있었던 그 형제 자매들한테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거죠? 뭐 제도의 맹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제도의 맹점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기본적인 이 순서가 부양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이 부분이 1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자, 그런 일이 실제 벌어져서 그 형제자매 분들이 소송을 하시고 그 법원 앞에서 막 집회도 하시고 하던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선원 근로자가 직무상 재해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자, 앞의 문제와 차이점이 뭐죠? 직무상 재해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문제 조건에 뭘 제시해 줬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는 평균임금도 제시해 주고 통상임금도 제시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6개월간 치료 중에 사망했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는 빠지는 거죠? 네, 일시보상은 이제 요건이 안 되니까 선언법상 일시보상 요건이 안 되니까 빠져나갔고요. 자, 요양보상 즉 치료비가 5천만 원 발생했다. 조건을 제시해줬고 마찬가지로 유족은 법률상 배우자 및 15세 자녀 1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15세면 그렇죠. 키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예, 둘이 배우자와 15세 자녀 1명은 동순위가 됩니다. 동순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균분해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임금 600만 원, 통상임금 400만 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평균임금 600만 원, 통상임금 400만 원 말씀드렸는데 평균임금에는 마찬가지로 1개월 30일 기준에서 하루 평균임금을 하니까 20만 원이 산정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자, 통상임금을 보니까 떡하니 450도 아니고 300이나 450이 아니고 400이라고 해놓고 1개월은 30일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30 나누기 400을 하면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죠.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네, 1일 하루짜리, 즉 1일 통상임금은 선언근제에서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행방물 보상 1통 3패를 했습니다. 즉 1개월간의 통상임금 100%. 자, 그 다음에 상병보상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 월 기준이죠. 자, 승무중 직무의 재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70%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월 계산만 하면 되니까 딱히 정수로 3의 배수가 정수로 떨어지게끔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직무상 재해로 치료 중 사망하셨고요.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이에요. 따라서 우리 선언법상 우리 상병보상은 어떻게 지급하냐면 4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입니다. 자, 6개월은 4개월 초과했으니까 4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인 400만 원 곱하기 4해서 1,6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2달 동안은 통상임금의 70%, 따라서 400만 원 곱하기 2개월 하면 800이고 800의 70%, 63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법상 재해보상 기준은 우리 산재법상 재해보상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기준하고 달리 좀 더 복잡하고요. 거기에 행방불명보상이라는 제도도 또 따로 있고 승무중 직무의 재해 사고 여기 기준점은 3개월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따로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상병보상, 즉 휴업보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상병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뭐 개념은 같은 것이지만은 상병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상병보상의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4개월까지는 100%를 주고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는 거. 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지급보험금 산정연수 문제 4번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드린 이유는 그 부분 때문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선원 근로자 문제인데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자,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지금은 제목에다가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로 치료 중 사망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자,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라는 문제는 우리 해당되는 사례에 이미 녹아서 나와 있을 거고요. 조건에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임을 알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이고요. 자, 치료 중 사망이면 3개월을 넘었나 안 넘었나. 자, 즉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다. 직무상 재해 사고다.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다. 구분을 해 놓으시고, 자,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라면 유의하셔야 될 거 3개월이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피해자는 1개월간 치료 중 사망을 했고요. 3개월이 넘었습니까? 넘지 않았습니다. 자, 요양보상, 즉 치료비는 1,000만 원이 발생했고요. 자, 평균임금은 600만 원이고요. 통상임금은 마찬가지로 400만 원입니다. 자, 유족은 법률상 배우자 및 15세 자녀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 그렇죠.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로 자, 요양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했기 때문에 뭘 지급할 수 있죠? 유족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유족보상은 직무상 재해 사고의 경우에는 1,301분이지만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의 경우에는 며칠 분?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이 평균임금의 1,001분 해서 1,001분 지급하면 2억 원이 되고 2억 원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장제비는 일일 평균임금 곱하기 121분 똑같다고 그랬어요. 차이점이 없다 그랬고, 자, 차이점이 없는 거 선언법상 재해보상에서 직무상 재해와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가 차이점이 없는 거, 예, 뭐죠? 첫째, 예, 장제비 차이점 없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 보상 차이점이 없고요. 예, 그리고 자,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는 죽어도 발생할 수 없는 거, 즉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해 줄 수 없는 거, 예, 장해 보상이 있고요. 예, 둘째, 일시 보상이 있고요. 예, 두 가지. 그렇죠. 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따져봐야 되죠? 예, 3개월을 기준으로 되느냐, 넘었냐, 넘지 않았냐를 따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개월간 치료받다 사망하셨기 때문에 자, 상병보상 1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아니고 70%를 지급하면 네, 28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비록 문제의 유형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 실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죠. 제가 상담 진행하고 그다음에 손해사정해서 진행했던 건이 있었는데, 예, 그 식도암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예, 물론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였어요. 식도암으로 사망하셨고, 저는 사실은 직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걸 맞출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로 됐고요. 여러분,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 약관의 면책사 위에 보시면, 예, 악성 신생물 면책 있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선원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로 돌아가셨다 그랬죠?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는지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뭘 못 받으시는 거죠? 네, 유족보상 못 받고요. 또, 예, 3개월이 넘어간 기간에 치료비 못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70% 월로 상병보상 받으셨고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도 반토막. 예, 그렇게 위중하셔가지고 사실은 많이 못 산다고 하셨어요. 예, 너무 늦게 발견하셔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시기에 따라서 지급받는 결과는 똑같이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시기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 선원법상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제도입니다. 자, 선원 근로자가 승무 중 직무의 재해로 치료 중 사망했어요. 이번에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제가 어떤 유형을 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치료 기간을 살펴보면 되겠죠. 치료 기간, 피해자는 4개월간 치료 중 사망, 요양보상은 매월 1,000만 원 발생. 자, 그러면 4개월 동안 1,000만 원씩 4,000만 원 치료비가 발생했고요. 자, 4개월 동안 치료 받으셨고요. 평균 임금은 300만 원, 통상 임금은 똑같이 300만 원. 자, 유족은 법률상 배우자 및 15세 자녀가 1명 있고 부양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유족은 3분이에요. 즉 수급권자는 배우자, 15세 자녀, 그 다음에 부양하는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선언법상 동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 그래서 해당되는 유족보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3분의 1로 나눠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과연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4개월간 치료했기 때문에요. 자, 유족보상 어떻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3개월 이후 사망하였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자, 3개월 1일이 돼도 해당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장제비는 자, 평균 임금이 10만 원 곱하기 121분 하면 1,200만 원 지급하면 되고요. 상병보상은 몇 개월만 지급하지요? 네,
3개월만 지급합니다. 3개월. 3개월이니까 4개월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에 또 몇 프로죠? 70%. 따라서 300만 원 곱하기 70% 곱하기 3개월 곱하기 하시면 63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어떻다고요? 3개월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요양보상 같은 경우에도 3개월간 발생 치료비 1,000만 원 곱하기 3개월 3천만 원. 나머지 4개월째 치료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정말 위중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셔야 되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뭐 물론 완쾌되면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3개월의 기준점이 굉장히 유족한테는 와닿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이제 마지막으로 선언법상 일시보상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일시보상의 요건은 뭐죠? 2년입니다. 2년.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제가 뭐라고 해놨죠? 피해자는 24개월간 치료 중이고요. 자, 사망한 게 아니죠. 치료 중이에요. 자, 요양보상은 매월 1,0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평균임금은 300, 통상임금은 300. 그렇습니다. 자, 상병보상은 어떻게 지급하죠? 4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 따라서 4개월간은 100% 곱하기 3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24개월 중에서 20개월 동안은 곱하기 70% 곱하기 300만 원라고 해서 산정하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 말씀드렸죠. 4개월간 100%. 자, 일시보상금.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시보상이라는 것은요. 자, 누가 선택하는 것이죠? 선주 또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면 자, 2년이 지나고 3개월만 더 치료받으면 다 완쾌가 돼요. 근데 2년 된 시점에 저 일시보상 해주세요. 1474일분, 1341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일시보상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선주와 사용자를 위한 제도인데 이거를 근로자가 써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보상은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선주 또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때 24일 또 치료했는데 이제 선주가 확인을 해봤어요. 또는 선주가 가입한 보험사, 근제보험 보험사가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치료 기간이 기약이 없대요. 자, 그러면 1474일분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시보상금 1474일분을 지급해서 1억 4,740만 원 지급하고 어떤 보상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보상, 즉 요양, 상병, 장해에 대한 책임만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해외 근로자로 바꿔서 해외 근로자가 직무상재해로 일시보상이라고 돼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겠죠? 그렇죠. 상병보상, 즉 휴업보상은 평균임금 300만 원 곱하기 24 곱하기 70%로 바뀌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해외 근로자니까 자, 재해보상 책임 보통약관,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 책임 확장 추가 특별약관, 자, 비용상재해 추가 특별약관 가입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상병보상도 산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평균임금의 1월 평균임금 곱하기 24 곱하기 70% 지급하면 되고요. 일시보상금은 자, 어디서? 그렇죠.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에 따라 1341분이 아니고 1474일분을 똑같이 지급하면 되고요. 그렇죠. 요양비는 24개월 동안 1,000만 원 곱하기 24개월 지급하면 되고
자, 그리고 자, 아까는 제가 이 문제는 선언이지만 지금 제가 해외라고 바꿔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사용자는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선언 근로자가 직무상재해로 일시보상을 이와 같은 해설과 같은 일시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망하시게 된다면 그렇죠. 10만 원 곱하기 1301분, 10만 원 곱하기 121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시보상제도의 차이점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일시보상제도, 특히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제도와 우리 선언법상 일시보상제도, 그리고 비용무상지의 확장 추가 특별약관상 일시보상제도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18강 강의를 마쳤고요. 자, 지금까지 강의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은 이제 재해보상에 대한 것은 모두 종결이 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재해보상이 아니고 같은 근제보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주는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 부분하고 또 나머지 손해론 이런 부분 또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해보상 기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약관별로, 특별약관별로 어떤 보상하는 손해 있는 거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